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816분이 지금 들어오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콩 앱도 저희가 라디오 계속 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얘기부터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새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어요. 이재명 대세론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당대표 선거 과정, 또 득표율, 또 이재명 대표의 과제, 각오 과연 무엇이었는지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지금 당대표에 선출이 됐는데요. 네. 득표율이 7위 4개입니다. 77.77포인트. 네. 근데 이 대표는 이제 전국대의원에서는 이제 72.03% 그리고 권리당원에서는 78.22%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82.26%,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86.25%를 이제 받아서요. 77.7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제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네. 5명을 선출하는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정청래 의원, 고민정 의원, 박찬대 의원,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득표율은 이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서 결과를 낸 것이고요. 네. 투표율이 이제 전국 대의원이 86.05%, 권리당원에서는 37.09%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 역대 최고 지지율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전까지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의 이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77.5%를 받아서 그때도 압도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이고요. 2년 전에 있었던 2020년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세웠던 66.07%도 훨씬 더 상회하는 네. 이번에 그 득표율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확대명이다, 어대명이다 이런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고히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이재명 후보 계열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어서 앞으로 그런 인선에 있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은 또 계속 그렇죠. 친이명계를 인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직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고요. 네. 또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바꿔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수회담을 요청해서 윤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면 정부 여당 성공을 위해 돕겠지만 독주엔 결연히 맞서겠다라고 수락연설에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의미는 그럼 또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 같은 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보는데요. 네. 위기라는 것은 대선에서도 패했고 특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다 보니 당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의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고 여기서 강력하다는 것은 그래도 바로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데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인지도나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그렇죠. 의원 간에 나중에 2파전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그런 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100일 정도까지의 평가를 보면 협치를 잘했다라는 평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뭐 청문회를 잘 거치지 않고 임명을 한다던가 또는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야당과의 논의가 잘 안 됐다던가 더군다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질막을 빗대면 낮다라고 보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구도가 강한 야당을 내세워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되다 보니 예. 뭐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런 리더십보다는 좀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교수님의 분석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전 대선 후보였고 대선 후보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출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지지 그리고 대통령과의 정말 적은 표차로 승리한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떻게 보면 대선 2차전의 예. 구도가 보일 것 같은데 강대강 구조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강대강이기 때문에 정쟁의 요소로 갈지 아니면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예.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굉장히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대선 공약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민생과 관련된 네네.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양 정부와 뭐 여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지는 국민들이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는 뭐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지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돕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지난 대선에 맞붙었던 그런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과 앞으로 대통령인 여당과의 관계에 어떻게 가리라 예상을 하시는지 전략은 어떤 전략을 서로 쓰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야가 서로 카운터파트이자 파트너로서 국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너무 지도부가 혼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이게 누구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여당이 계속 저런 상태이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논의가 잘 될까 좀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지금 야당의 관계를 보면 이재명 새 대표가 말 그대로 전직 대선 후보인데다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대통령과 직접적인 각을 세울 가능성이 저는 네.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당이 최근에 국민들에게 짚어진 모습을 봤을 때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보면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너무 오만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당시에 청문위원들이 보여준 것은 너무 준비 부족이다. 실력이 너무 바닥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대여에 있어서 대립각을 세우려면은 첫 번째로는 도대체 어떤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지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실력으로 좀 이렇게 경쟁 구도를 만들거나 견제 구도를 만들어야지 상임위에서 소리 지르고 대통령에 대해서 거친 표현한다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그렇죠. 순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원내 투쟁을 할 때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서 정말 국회에서 실력으로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최근에 보여준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실망스럽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와 예산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정말 좋은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었던 어떤 계파 갈등이라든지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골고루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탕평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인사 문제가 가장 비판의 목소리가 그렇죠. 가장 큰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당이라든지 지금 정부와 차별적으로 잘 해나간다면 굉장히 지금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여당을 지지할 것이냐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 부분에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도층을 잡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내부 통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그렇겠네요.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는 강강 구조로 계속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쓸데없는 정쟁적인 요소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추석도 앞두고 있고 이런 물가라든지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도 이제 시작됐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이 정쟁을 한다기보다는 민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협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좀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 앞서 실력으로 견제하라는 말씀과 정쟁이 아닌 진정한 문제 제기를 해라 하는 것이 같은 얘기라고 지금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중도층을 잡기 위해 인사 문제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야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앞서도 그 민주당 얘기하시면서 두 분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거는 국민의힘도 지금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계속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내 다른 상황들도 있지만 오늘은 좀 연찬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하고요. 지금 그 두 가지가 뭘까? 하나가 술자리와 관련된 문제였고 하나가 외모 품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국회의원 연찬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니까 네.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길지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날 보면 일부 이제 장관들하고 단체장들도 참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분야에서 당정이 좀 손을 맞추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 세 번째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례적으로 이 자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연찬회 이후 그 주변 식당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연찬회에 왔지만 술이 아니라 뭐 과즙 같은 오미자 주스로 건배사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이 을지훈련 연습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또 수해복구 현장에 국민의힘이 갔다가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망언으로 네. 워낙 국민들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금주령이 안팎에서 내려졌다라는 시기였으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건데 특히 그 동영상이 공개된 것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맥주병에 숟가락을 꽂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오죽하면 금주령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비판이 하나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연찬회를 하게 되면 당 내외 인사들이 특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날 연찬회에서는 외부 인사로서 이지성 작가가 나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뭐 토론 강연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네.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지성 작가의 배우자인 당구 선수 출신 차이람 씨가 지난 5월 달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계기에 그렇죠.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너무 많은 국민들이 했던 얘기가 국힘에는 두 가지가 부족한데 젊음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다. 그래서 부인인 차이람 씨에게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도 계시지만 좀 부족한 것 같다. 당신, 그러니까 차이람 씨에게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게 덧붙였는데요. 당장 이렇게 언급되었던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네. 의원도
굉장히 불쾌감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를 했었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연찬회에서 한 토론회에서 네. 왜 특정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 품평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참 국민도 당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더구나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던 연찬회였는데 뒤풀이를 뭐 바라는 사람들도 뭐 뒤풀이를 또 간 사람들도 있고 해야 할 뭐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내대표가 이것을 먼저 어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지금 지적도 있고요. 또 기자들은 또 왜 이러는 거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언론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에 따르면 이제 연찬회를 하고 그 뒤풀이로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랑 같이 간담회 겸 뭐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네. 많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례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관례라고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을지훈련 기간이고 또 지금 민생도 좋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술 없는 연찬회를 하자라고 선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좋고 뭐 관례였으니까 뭐 그렇게 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그 상황이 지금 그 당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드는 네. 상황이고요.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위기의식이 과연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 눈높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의식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이게 관례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연찬회를 하면 네. 기자들도 충남까지 천안에서 같이 멀리 내려가는 갔으니까. 경우가 많고 네. 1박 2일 일정을 같이 하다 보니 주로 이제 원내대표가 와서 기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했다, 술을 마셨다 이런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최근에 경제 상황도 좀 좋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잘 네. 덜어주는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시기였으면 이렇게까지는 논란이 안 됐을 텐데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의힘이 일단 비대위 체제에서 지도부가 그렇죠. 아직 어떻게 할지도 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 논란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간 이른바 그 내부 총질하고 체리 따봉이라고 부르는 이모티콘 문자를 또 공개해서 안 그래도 지금 당내에서 제발 언행을 조심하라는 좀 경고성 발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시점이 안보 경제에 있어서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려가 많은 시기예요. 을지훈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안보 엄중한 그래서 계속 시기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한쪽에서는 러시아, 한쪽에서는 중국도 계속 지금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시기니까 하나는 안보 문제이고 경제 민생 문제를 보면 최근에 고유가 특히 고금리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금리 냈던 대출받았던 사람들 쓰러질 네. 지경에 대한 비난이 나오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아마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 해명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요. 해명도. 그러니까 물론 기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 건 관례다.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동영상 찍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마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왜 요즘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지성 작가 얘기도 좀 또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앞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힘이 부족한 부분을 뭐 채워야 된다라는 뭐 지적도 해줬고 당내 직책을 가진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깊이 다룰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이재성 작가가 사과는 했지만 또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하겠다라는 상반된 글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작가로서 과연 이게 적절한 대응인가 또 그리고 지지하는 당과 배우자인 차유람 씨의 정치적 발전에 이런 발언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주변에서? 일단 이지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언을 우리가 이 개인의 입장과
지금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인이고 사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뭐 국민 개인적인 개인들의 평가다.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연사를 선정을 할 때 이분에게 지금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이라는 강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부탁드린 제목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이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기존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가감없이 좀 표현을 많이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이분을 연사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지금 당시 분위기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발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한 이 부분은 여성이라면 아름다워야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여성 외모 지향주의적인 그리고 정치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런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잘못 직장에서 만약에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누구 하나 그 부분을 바로 지적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정 교수님께서.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과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한 이런 연설에서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건희 여사까지 언급하면서 외모 품평을 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여전히 외면하고 여성을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평가하는 문화가 있다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재성 작가가 또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의힘도 이런 국회의원 연찬에서 어떤 작가를 모시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